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캄보디아 분쟁 영상을 계기로 했습니다. 폭탄은 아이들이 뛰놀던 마을을 피해 곡선을 그렸고 산마의 군사 목표만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한국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조작이라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곧 공개된 실전 자료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민간인 피해 제로.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전 세계의 편견을 산산이 부순 사람을 살린 한국의 기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산 기술을 믿는 건 거의 자살행위라는 조롱이 제네바 분석실을 맴돌았죠. 잭 메이슨의 비아냥이 분석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2025년 7월 24일 오후 5시 저는 모니터 앞에서 SNS를 뒤덮은 그 영상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하이트입니다. 국제분쟁 피해조사단 군사분석가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미공군 장교로 20년 복무하며 무기 영상 분석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달랐습니다. 태국 공군 F-16에서 투하된 폭탄은 흔한 자유낙하탄이 아니었어요. 투하된 지 3초 만에 접혀있던 날개가 펼쳐지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방향을 틀었습니다. 103km를 활공한 끝에 캄보디아 군 진지만 정확히 파괴했죠. 인접한 마을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자동 식별 시스템조차 이 무기를 판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스 루터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독일 출신 한스는 각국 무기 체계 전문가였습니다. 첫 분석 실패율 40%였어요. 한스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60% 실패. 시스템은 미국제 JDAM도 러시아제 KAB도 중국산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무기 분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화면을 확대하니 폭탄 날개에 희미한 로고가 보였습니다. ARAGEN 같은 글자가 보였어요. 문득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LIGNX1. 제가 중얼거리자 주변이 반응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아닌가? 60대 중반의 전직 미 국방부 고문 잭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이런 무기를 만들 리 없다. 영상 조작이거나 우연의 결과일 것이다. 그는 의자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데이비드, 자네도 알잖아. 한국은 모방에 능하지만 독창적 무기 개발은 어렵다. K9 자주포도 독일 기술을 바탕으로 했고 K2 전차도 마찬가지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불신이 배어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2년 전 한국산 레이더를 평가했을 때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스펙은 화려했지만 실전에서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라크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03년 바그다드 상공이었어요. 정밀 폭격으로 군사 목표만 타격한다던 작전 브리핑을 들었죠. JDAM이 투하된 뒤 15초 만에 연기가 거치면 보이는 것은 무너진 민가였어요. 8살 난 소녀가 먼지투성이로 울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자라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밀 타격이라는 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는 더욱 의심을 품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돌려보라고 제가 한스에게 지시했습니다. 폭탄이 투하되는 순간부터 하나하나 분석해 나갔어요. F-16 파일런에서 분리되고 정확히 3초 후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궤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을 보세요. 한스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일반적인 활공탄이라면 직선으로 날아가야 하는데 이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립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폭탄은 산을 피해 돌아가듯 S자 곡선을 그렸습니다. 마치 돌고래가 물속을 유영하듯 부드럽게 방향을 바꿨죠. 플랫폼 기술의 산물인 듯 했습니다. 한스가 노트북 키를 연달아 두드렸습니다. 날개 끝이 독립적으로 움직여 곡선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였어요. 미국도 실험 중이지만 실전 배치는 못한 기술인데 저는 영상을 5번째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폭탄이 마을 근처에 도달했을 때 급격히 좌측으로 약 30도 틀었습니다. 학교로 보이는 건물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정확히 군사시설만 타격했습니다. 여기 타임스탬프를 보세요. 한스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투하 시각은 오후 2시 14분, 명중 시각은 2시 27분 42초, 총 비행 시간은 3분 42초였네요. 활공 각도를 계산하자 한스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는 듯 보였어요. 107km를 비행한 뒤 CP가 3.4m라니?
제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된다. JDAM의 사거리가 28km인데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궤적 분석과 속도 계산,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이건 새로운 기술이 확실합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미군이 자랑하는 JDAM의 사거리가 28km라면 이 무기는 거의 4배나 되는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CEP가 3.4m라니 GPS 유도폭탄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죠. 이게 진짜라면 한스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잭은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진짜일 리가 없어. 한국은 복제에는 능하지만 이런 독창적 기술을 만들 수는 없다고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얼어붙는 일보다 가능성이 낮다고 했죠. 한국 기술이 미국을 앞서다니.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폭격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들이 트위터에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파괴된 캄보디아 군 벙커와 불과 500m 떨어진 온전한 마을. 아이들이 평화롭게 놀고 있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민간 피해 보고는 전혀 없었어요. 한스가 각국 언론을 모니터하며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국제 NGO 모두 민간 사상자는 없다고 발표하고 있네요. 연출이라는 말도 나오겠지. 잭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을 위해 만든 쇼일 뿐이라는 거야. 실제로는 민간인이 죽었을 거다. 하지만 현장 사진은 그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적십자 요원이 찍은 사진에도 부상자는 군인뿐이었어요. 심지어 폭격 지점에서 300m 떨어진 학교는 수업을 계속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댄 채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을 전쟁 현장에서 보았지만 민간 피해가 전혀 없는 폭격은 처음이었거든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어느 곳에서도 민간인이 희생되곤 했습니다. 우선 위변조 가능성을 검토하자고 제가 말했습니다. 픽셀 분석, 그림자 각도, 프레임 연속성까지 모두 점검해봅시다. 그 말을 하며 노트북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제라면 더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 다음 2시간 동안 우리는 영상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인공지능 판별 프로그램도 돌려보고 역재생으로 프레임을 확인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추출해 교차 검증도 했죠. 하지만 조작의 흔적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영상은 실제였습니다. 한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메타데이터도 일치하고 위성 사진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GPS 좌표도 확인해봤더니 실제 캄보디아 군 기지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태국 공군이 공식 발표한 작전명이 프리시전 스트라이크였고 사용 무기는 KGB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KGB가 무슨 약자인가요? 한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형 GPS 유도폭탄이라는 뜻입니다. 잭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난 믿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방을 울렸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만들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그는 문을 향해 걸어나가다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이 밝혀질 거야. 결국 복제품 쇼였다는 게 드러날 거다. 그의 말투에는 냉소가 묻어나왔습니다. 그가 나간 뒤에도 그 말은 분석실에 길게 남았습니다. 한국 기술을 믿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분석실엔 이제 저와 한스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제네바의 저녁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도시 풍경과 전쟁 영상의 대비가 어쩐지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죠.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태국 공군에 직접 문의해보겠습니다. 작전 참가자 명단과 조종사 인터뷰 요청 자료를 확보하자고 덧붙였어요. 한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죠. 정말로 한국이 이런 기술을 만들었을까?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기술을 뛰어넘었다는 말이 무심결에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정확히 맞췄다고? 전쟁에서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영상 속 폭탄의 궤적이 자꾸 눈앞에서 맴돌았어요. 마을을 피해 곡선을 그리던 그 모습이 꼭 누군가 의도적으로 생명을 지키려 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라크에서 본 그 소녀 자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때 이런 무기가 있었다면 그 아이는 울지 않았을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한국 기술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값싼 쇼에 불과한지. 다음 날 아침 8시, 나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그 영상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곡선을 그리며 날아가던 폭탄의 선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 한스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벌써 오셨네요.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내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태국 공군의 회신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KGB는 실제 무기입니다. 한스가 말을 잇자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이 2012년에 개발을 완료했고 태국이 2022년에 20기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나는 증거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러자 태국 측은 방위사업청 기술보고서 2023판을 첨부해 보냈습니다. 서버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잭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그 한국산 장난감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비웃으며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시간 낭비야. 한국이 독창적인 기술을 만들 수는 없어. 과장된 스펙일 뿐이지. 그러나 나는 이미 서버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었거든요. 서버실의 대형 모니터에 문서와 도면이 떴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KGB의 상세 도면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활공폭탄과는 전혀 다른 설계였어요. 한스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플래퍼론이라 불리는 독특한 날개 구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 날개가 독립적으로 움직여 곡선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였죠.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날개 끝부분이 새 깃털처럼 세밀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 부위가 서버모터로 제어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실제 구현은 엄청난 난관이 따른다는 점에서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국도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한국이 이것을 실전 배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음 페이지로 넘기자 더 충격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태블릿형 PDU, 즉 조종사용 입력 장치의 사진이었습니다. 조종사가 비행 중에도 목표 좌표를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한스가 감탄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JDAM은 지상에서 미리 입력한 좌표로만 작동합니다. 이건 공중에서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이군요. 잭은 뒤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류상으론 뭐든 가능하겠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문제지. 하지만 나는 자료 검토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사거리 103km에서 110km. 내가 소리내어 계산해 보았습니다. JDAM의 사거리가 28km인 점을 떠올리며 나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가능해. 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능력이 실제로 가능했다면 미국이 먼저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한스가 새로운 영상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2022년 계약 당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재생되자 실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태국 공군 F-16이 고도 1000m에서 KGB를 투하했습니다. 폭탄은 날개를 펼치고 곡공을 시작했죠. 저 궤적 보이나요? 한스가 영상을 일시정지하며 물었습니다. 어제 SNS에서 본 영상과 똑같은 S자 곡선이었습니다. 나는 두 영상을 나란히 띄워 비교해 보았습니다. 플래퍼론의 움직이는 각도, 곡선의 반경, 활공시간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이건 실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더 놀라운 자료가 다음 장에 있었습니다. 실전 시험 결과표였어요. CEP, 즉 원형 오차 반경이 3m에서 8m 사이였습니다. 한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건물 하나를 골라서 맞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옆 건물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요. 잭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아. 한국이 이런 걸 만들 리 없어. 그는 문 쪽으로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너희가 속고 있는 거다. 그들은 복제는 잘해도 발명은 못한다. 하지만 나는 화면을 똑바로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료는 지나치게 완벽했습니다.
도면, 시험 결과, 데이터, 영상 증거까지 모두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걸 단순한 조작으로 만들기엔 너무 많은 요소가 필요했어요. 한스가 다른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열 영상 추적 시스템 자료였습니다. GPS가 교란되어도 목표를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엔 이라크 전쟁에서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GPS 교란으로 JDAM이 엉뚱한 곳을 폭격해 민간인 50명이 희생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진짜라면 그때 그런 비극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내 입가에서 흘러나왔어요. 한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믿으십니까? 한국이 이런 기술을 만든 것이.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편견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때 새로운 이메일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태국 공군 참모부에서 온 것이었어요. 어제 작전에 참가한 조종사 명단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스가 메일을 읽었습니다. 편대장 안드레이 차우 소령, 그가 직접 KGB를 투하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첨부된 작전 보고서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목표 지점 반경 500m 이내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조종사가 PDU로 좌표를 30m 수정해 학교를 완벽히 회피하고 군사 목표만 타격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분석실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심지어 잭도 돌아서 화면을 봤어요. 한스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30m 수정이라니. 시속 900km로 비행 중인 상태에서 그런 정밀한 수정을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작전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폭격 시각, 좌표, 피해 평가, 모든 데이터가 어제 본 영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간 피해 제로. 학교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KGB가 실제로 민간인을 보호하면서 정확히 군사 목표만 타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한스는 흥분을 숨기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건 파괴가 아니라 보호를 목적으로 설계된 무기예요. 잭은 다시 냉소를 내비쳤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다. 한 번의 성공으로 기술을 입증할 순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더 이상 확신이 서지 않는 기미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앞에서는 반박이 어려웠으니까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도시에서 전쟁 무기가 사람을 살렸다는 보고서를 검토하는 광경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루터 플랫폼 궤적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 있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해보죠. 한스가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컴퓨터는 어제 영상의 궤적을 계산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바람, 중력, 공기 저항 등 모든 변수를 넣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5분 뒤 결과가 나왔어요. 일치율 98%라고 한스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도면상의 플랫포론 성능과 실제 비행 궤적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KGB는 실전에서 작동하는 무기였습니다. 복제가 아니라 방향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파괴력이 아닌 정확성과 보호에 집중한 겁니다.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은 파괴력을, 러시아는 사거리를, 중국은 대량 생산을 중시해왔죠. 하지만 한국은 정확성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잭은 문을 나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난 아직 의심스러워. 내일 더 조사해보자.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어제의 비웃음과는 달랐습니다. 확신에 찬 조롱이 아니라 흔들리는 의심이었죠.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편견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내일 조종사 인터뷰를 요청하겠습니다. 나는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차우 소령과 직접 이야기해보자고요. 한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인정하시는군요. 한국 기술이 뭔가 다르다는 걸. 나는 고개를 젓고 말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다시 보았습니다. 학교를 피해 곡선을 그린 폭탄의 선이 또렷이 남아 있었어요. 복제가 아니라 방향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이라크의 악몽 대신 교실에서 아이들이 무사히 공부하는 모습이 꿈에 나타났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방콕의 국제번호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안드레이 차우 소령이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받았는데 직접 전화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날 KGB를 투하한 조종사였죠. 나는 급히 녹음 장비를 챙겼습니다. 그날 작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의 목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7월 24일, 우리는 국경 지역 캄보디아 군 기지를 타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목표 지점 반경 500m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어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라크에서 본 그 무너진 학교와 울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답했습니다. KGB는 비행 중에도 목표 좌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내가 더듬거리듯 물었어요. 네. 태블릿에서 30m를 이동시켰습니다. 그 짧은 거리가 생과 사를 갈랐죠. 한스가 옆에서 작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내가 질문을 전달하자 안드레이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고도 9,000m에서 투하했습니다. PDU 화면으로 궤적을 확인하면서 비행을 지켜봤죠. 활공 중 실시간 경로가 표시됩니다. 학교 쪽으로 너무 가까워 보여 좌표를 서쪽으로 30m 이동시켰습니다. 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시속 900km로 비행 중에 그런 수정이 가능한가요?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터치 한 번으로요. 마치 스마트폰 지도를 움직이는 것처럼 간단했습니다. 그때 한스가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작전 당시의 위성 사진이었어요. 폭격 전후를 비교해보니 학교는 멀쩡했습니다. 이 부분 보세요. 한스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폭격 지점과 학교 사이 거리가 정확히 530m예요. 원래 목표에서 30m 옮긴 게 맞네요. 전화기 너머로 안드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30m 옮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전쟁 무기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렸어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었군요. 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안드레이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아니에요. KGB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다른 폭탄은 투하하면 끝이거든요. 수정할 수 없어요.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선택이 함께 생명을 구한 것이었죠. 작전 후 현장은 어땠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안드레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군사 목표는 완전히 파괴됐지만 민간 건물은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어요.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줘서 고맙다고요. 분석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심지어 늘 냉소적이던 잭조차 입을 다물었어요.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내가 녹음기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활공 거리 107km, CEP는 3.4m로 측정됐습니다. 민간 피해는 제로였습니다. 한스가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7km면 JDAM의 거의 4배네요. 그때 내 노트북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SNS 트렌드 차트였습니다. 한국기술 생명기술이라는 해시태그가 급상승하고 있었죠. 화면을 스크롤하니 각국 네티즌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일본 네티즌의 반응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이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들었다. 부럽다. 늘 한국 기술을 비하하던 그들이 그렇게 말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안드레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도연 박사를 아십니까? KGB의 개발자 말인가요? 네. 작년에 태국에서 만났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박 박사가 그러더군요. 우리는 적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고한 사람이 다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생명을 먼저 생각한다니. 안드레이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박 박사가 또 그러셨어요. 정확함은 힘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로 인해 아이가 울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나는 그 순간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USB를 꺼냈습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 내가 직접 찍은 영상들이 들어있었죠. 민간인 피해 현장, 울부짖는 가족들, 무너진 학교들. 이제 지울 때가 됐네요. 내가 혼잣말을 하며 USB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이제는 다른 가능성을 봤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내가 안드레이에게 말했습니다. KGB를 사용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전투기 조종사가 된 걸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석실 창밖으로 제네바의 평화로운 거리가 보였어요. 이제 믿으시나요? 한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정확함은 정의다. 잭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어. 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데이터와 증언, 그리고 결과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내일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KGB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한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정의의 기술이라고 쓰실 건가요? 아니요. 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간이 선택한 정의의 길이라고 쓸 겁니다. 기술은 그 도구였을 뿐이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그 도구가 없었다면 정의는 불가능했을 거라고요. 그날 밤 나는 안드레이의 마지막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30m 옮겼죠. 그 말은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간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 기술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울지 않는 아이들의 이름이 그 궤적 위에 있었습니다. 107km를 날아간 폭탄이 그린 곡선 위에요.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런던, 도쿄, 서울 세계 각지의 언론사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KGB와 안드레이 소령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데이비드, 당장 워싱턴 언론 포털룸에 접속해. 국제조사단장 마크 윌리엄스가 전화로 지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난리야. 내가 직접 브리핑해야겠어. 나는 급히 온라인 브리핑룸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좌측 상단 참가자 수가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300명, 400명, 500명. 그때 한스가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지금 실시간 검색 트렌드 보세요. 화면에는 놀라운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KGB 검색량이 2400% 급증. 한국 정밀폭탄, 생명을 지키는 무기, 정의의 기술 같은 키워드가 전 세계 트렌드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뉴스가 아니에요. 한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과 기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레딧, 트위터, 웨이보 온라인. 각국 SNS가 KGB 이야기로 들끓고 있었어요. 곧 브리핑이 시작되자 첫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CNN의 말리로 한 기자였죠. 베트남계 미국인으로 전쟁 보도 전문가였습니다. 하이트 분석관님, 한국이 만든 KGB가 정말로 민간인 피해를 제로로 만들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데이터와 현장 증언이 모두 일치합니다. 순식간에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각국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미국 기술보다 우수한 건가요?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개발했나요? 나는 차분히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댓글이 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든다.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평소 한국 기술을 비하하던 그들이 그런 말을 하다니. 나도 잠시 말을 멈추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저도 그 댓글을 봤습니다. 내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순간 채팅창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일본어 댓글이 줄줄이 올라왔어요. 한스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한국은 복제가 아니라 혁신을 했다. 부끄럽다. 우리는 아직도 파괴력만 추구한다. 믿기 어려운 반응이었어요. 특히 일본 방위성 관계자로 보이는 계정의 한 문장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본도 KGB와 같은 기술이 필요하다. 평화법에 부합하는 방어적 무기다. 그 문장이 화면 아래에 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잭이 브리핑룸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정의의 폭탄이라니?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폭탄은 결국 살상무기야. 포장을 바꾼다고 본질이 변하진 않아. 하지만 그의 말은 곧바로 반박당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기자가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NGO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학교 아이들이 폭격 소리를 듣고도 대피하지 않았대요.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폭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니. 그게 바로 정밀 타격의 의미였습니다. 두려움을 주지 않는 것, 무고한 사람들이 공포에 떨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새로운 기술의 정의입니다. 내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채팅창엔 또 다른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유럽 여러 커뮤니티에서 KGB를 돌고래형 무기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왜 돌고래입니까? 독일 슈피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스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궤적이 마치 돌고래가 헤엄치듯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거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고래는 인간을 해치지 않잖아요. 그 말에 브리핑룸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곱씹는 듯 했죠. 그때 러시아 타스 통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KGB 기술 이전을 요청한다면 한국은 응할까요? 순간 채팅창이 멎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기술을 원한다는 건 충격적인 뉴스였거든요. 그건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 기술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신화통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KGB를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적인 게임 체인저가 아닙니다.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건 윤리적 게임 체인저입니다. 전쟁에서도 생명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그때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묻습니다. 이 기술이 전쟁의 미래를 바꿀까요?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라크에서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기술이 감정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파괴의 도구가 보호의 도구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요. 그때 화면 속에서 마리 루앙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캄보디아 현지 주민과 통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폭탄이 떨어졌는데 우리 아이가 다치지 않았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라크에서 들었던 그 반대의 울부짖음이 떠올랐거든요. 한스가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SNS에서 해시태그 돌고래 항무기 해시태그가 시간당 100만 건씩 증가하고 있었어요. 이 속도라면 오늘 안에 1000만 건을 넘길 겁니다. 한스가 계산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반응이 뜨거워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부정확한 폭격의 피해자였으니까요. 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폭탄은 폭탄이야. 사람을 죽이는 도구라는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마리 루앙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폭탄은 아이들을 살렸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덧붙였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에서 네이팜탄에 돌아가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30m 옮겼죠.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간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한 기술의 이야기였죠. 울지 않는 아이들의 이름이 그 궤적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107km를 날아간 폭탄이 그린 곡선 위에요.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런던, 도쿄, 서울 전 세계 언론사들이 모두 KGB와 안드레이 소령의 이야기를 원했어요. 데이비드, 당장 워싱턴 브리핑룸에 접속해라. 국제조사단장 마크 윌리엄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급히 온라인 브리핑룸에 접속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기자가 대기하고 있었고 참가자 수는 계속 올라갔어요. 그때 한스가 태블릿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실시간 검색 트렌드를 보세요. 화면에는 놀라운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KGB 검색량이 2400% 증가했고 한국 정밀폭탄, 생명을 지키는 무기, 정의의 기술 같은 키워드가 전 세계 트렌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죠. 한스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뉴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쟁과 기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레딧, 트위터, 웨이보 라인 등 각국 SNS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곧 브리핑이 시작되자 첫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CNN의 만리로 한 기자였어요. 하이트 분석관님, KGB가 정말 민간인 피해를 제로로 만들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가 확인한 데이터와 현장 증언이 모두 일치합니다.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각국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했죠. 미국 기술보다 우수한가요?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개발했나요? 나는 차분히 하나씩 답변했습니다. 그때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들었다.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의 문장이었습니다. 평소 한국 기술을 깎아내리던 그들이 그런 말을 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그 순간 채팅창은 또 요동쳤습니다. 일본어 댓글들이 올라왔고 한스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복제가 아니라 혁신을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파괴력만 추구하고 있군요. 특히 일본 방위성 관계자로 보이는 계정의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어요. 일본도 KGB 같은 기술이 필요하다. 평화법에 부합하는 방어적 무기다. 누군가 썼습니다. 그 순간 잭이 브리핑룸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죠. 정의의 폭탄이라니. 그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폭탄은 결국 살상무기야. 포장을 바꾼다고 본질이 변하진 않아. 하지만 곧바로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기자가 채팅창에 썼어요. 캄보디아 현지 NGO 보고서가 있습니다. 학교 아이들이 폭격 소리를 듣고도 대피하지 않았대요.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폭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바로 정밀 타격의 의미였습니다. 두려움을 주지 않는 것. 무고한 사람들이 공포에 떨지 않게 하는 것. 채팅창에선 또 다른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럽 커뮤니티들이 KGB를 돌고래형 무기라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왜 돌고래인가요? 독일 슈피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스가 답했습니다. 궤적이 돌고래가 헤엄치듯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고래는 인간을 해치지 않죠. 브리핑룸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 기자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KGB 기술 이전을 요청하면 한국이 응할까요? 채팅창이 멈췄습니다. 그 질문은 엄청난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그건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 세계가 한국 기술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신화통신 기자도 물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KGB를 게임 체인저라 평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솔직히 말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술적 게임 체인저가 아닙니다. 이건 윤리적 게임 체인저입니다. 전쟁에서도 생명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때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기술이 전쟁의 미래를 바꿀까요? 나는 이라크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기술이 감정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파괴의 도구가 보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요. 마리 루앙이 화면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어제 캄보디아 주민과 통화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어머니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폭탄이 떨어졌는데 우리 아이가 다치지 않았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 말에 나도 한스도 잭도 모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라크에서 들었던 울부짖음의 반대쪽 소리가 제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스가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SNS에서 돌고래형 무기 해시태그가 시간당 수백만 건씩 증가하고 있었어요. 이 속도로면 오늘 중으로 1000만 건을 넘을 겁니다. 한스가 계산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와 중동에서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그들이 오래도록 정밀 타격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어요. 잭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폭탄은 폭탄이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라는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마리 루앙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이 폭탄은 아이들을 살렸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 할아버지는 베트남전에서 네이팜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방아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브리핑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중립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한국은 정확성을 통해 생명을 지키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브리핑을 끝내려던 참 채팅창에 한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접속한 누군가의 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기술을 공정하게 평가해 주셔서. 그 댓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답글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보니 제네바의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체계가 변하고 있어요. 무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잭은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한국이 뭔가 다른 걸 보여준 건 사실이야. 그는 잠시 침묵하다 덧붙였습니다. 내일 박도연 박사의 기자회견을 꼭 봐야겠어.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나는 노트북에 오늘의 메모를 적었습니다. 기술이 감정을 움직인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습니다. 그 감정이 세상을 바꾼다. 그날 저녁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은 KGB로 도배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의로운 기술, 생명을 지키는 폭탄, 돌고래형 평화의 무기라는 표현이 신문을 채웠죠.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캄보디아 현지 신문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울지 않았다. 그 제목을 보던 나는 확신했습니다. 기술의 의미가, 전쟁의 의미가 정말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다음 날이면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박도현 박사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서울과 방콕을 잇는 화상회견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기술 개발자의 입에서 정의라는 말이 나올까? 나는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세계가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의 댓글이 내 안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들었다. 편견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25년 7월 30일 오전 10시 나는 제네바 분석실에서 서울과 방콕을 연결하는 화상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자리였죠. KGB 개발자 박도연 박사가 직접 나선다고 했습니다. 연결이 이루어지자 한스가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은 두 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왼쪽은 서울 LIGNX1 본사 회의실, 오른쪽은 방콕 태국 공군 본부였어요. 접속자 수는 이미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과 각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서울 쪽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흰 셔츠에 검은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정장이 아닌 평범한 차림이었죠. 그가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연입니다. 그는 KGB 개발 총괄 책임자로 13년째 일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장한 티가 역력했죠. 세계를 놀라게 한 무기 개발자라기보다는 조심스러운 과학자처럼 보였습니다. 첫 질문은 BBC 기자가 던졌습니다.
박 박사님, KGB를 왜 만드셨습니까? 박도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뉴스를 봤습니다. 그는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폭격으로 피해를 본 아이들의 사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바그다드 시장에서 찍힌 사진이었죠. 8살 난 소녀가 피투성이 인형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내 몸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녀, 자라, 내가 현장에서 본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박 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불완전해도 되는가? 최첨단 무기가 왜 아이들을 울리는가?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확성에 집착했다고 했습니다. 파괴력보다 사거리보다 정확성이 먼저라고 믿었습니다. 13년간 그것만을 생각했습니다. CNN의 마리로 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기 아닌가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만드신 거잖아요. 박도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케이지도 무기예요. 그가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박도현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는 듯한 숨소리 뒤에 그가 말을 이었죠. 아이가 울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견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서울, 방콕, 제네바 세 도시가 동시에 침묵했어요. 그때 박도현 옆에 있던 여성이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김양자입니다. 크유 팀장으로 8년째 근무 중입니다. 그녀가 데이터 화면을 띄웠습니다. KGB 실전 데이터입니다. 명중률 98%, 민간 피해 제로.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제작 비용은 미군 제2담의 60% 수준입니다. 회견장은 술렁거렸습니다. 더 정확하면서도 더 저렴하다니 기자들의 눈이 커졌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일본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도현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밀 제어 칩을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원가를 줄일 수 있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최신 칩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플랫포론 기술은 우리가 15년간 연구한 독자 기술입니다. 특허를 내지 않는 이유는 코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죠. 프랑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가 역설계할 수도 있지 않나요? 김양자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플랫포론 제어 알고리즘은 1000만 줄이 넘는 코드입니다. 역설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저는 QA 과정에서 단 한 건의 결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테스트만 진행했습니다. 사막, 극지, 열대우림 모든 환경에서요. 그녀는 짧은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섭씨 영하 50도 시베리아 테스트 때 플랫포론 하나가 0.1초 늦게 반응했어요. 그 순간 전체 시스템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출시하지 않는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그때 방콕 쪽 화면에서 태국 공군 장교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KGB에 매우 만족합니다. 정확성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건 조종사들이 자부심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민간인을 해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는 작전 중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한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와 아이에게 임무를 자랑스럽게 설명할 수 있었다. 고요. 독일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전쟁은 전쟁입니다. 아무리 정확해도 결국 누군가는 죽죠.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민합니다. 그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적어도 무고한 사람은 다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제 눈가가 젖었습니다. 무기 개발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기술은 중립적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박도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기술에는 만든 사람의 철학이 담깁니다. 그가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KGB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요. 순간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각국 언어로 감동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아랍권 댓글이 많았습니다. 한스가 번역해줬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무기가 나왔다. 알라의 축복이 한국에 있기를. 그때 잭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감상적인 소리.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역시 무언가 느끼고 있었던 거죠.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박도현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만들 겁니다. CP를 1m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창문 하나 깨지지 않고 목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기자가 또 질문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기술을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까? 박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신중해야 합니다. KGB가 잘못 사용되어 민간인이 다친다면 그건 우리의 철학을 배신하는 일이니까요.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SNS는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 정의의 전쟁, 해시태그 돌고래 무기 해시태그가 전 세계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한 트윗이 수백만 번 리트윗되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다. 정밀함이야말로 진정한 인류애다. 루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 폭격이 아니었다면 아이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의 가슴에 박혔죠. 30년 동안 저는 수많은 전쟁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학교가 불타고 사람들이 삶을 잃는 모습을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폭탄이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전쟁 속에서도 인간의 양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게 바로 KGB였습니다. 순간 회의장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 노인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죠. 기술은 인간의 마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로 인간의 마음을 확장시켰습니다. 그 말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닌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영국 대표 제임스가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이번엔 미국 대표단의 젊은 여성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케네디입니다. 미 공군 출신이며 지금은 군축위원회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루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파괴의 효율성만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호의 기술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장은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이어 프랑스, 일본, 캐나다 대표들이 차례로 발언했습니다.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전쟁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생존이어야 한다. 그날 회의는 예정보다 2시간을 넘겼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창밖으로 뉴욕의 노을을 봤습니다. 붉은 빛이 유리창에 비쳤고 그 빛 속에서 저는 제네바에서 들었던 박도현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파괴가 아니라 보호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세계는 처음으로 양심을 품은 무기를 논의했다. 한국은 기술로 인간의 양심을 증명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언젠가 모든 전쟁이 아이들이 울지 않는 기술로 끝나기를. 태국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좌표를 수정했어요. KGB가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루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고아원 원장이 제게 말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폭격이 무섭지 않았다고요. 회의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전쟁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죠. 그러자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통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강력한 기술이 잘못 쓰인다면 더 큰 비극이 올 수도 있잖아요. 루크가 곧바로 답했습니다. 통제해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부정확한 무기야말로 진짜 통제되어야 해요. 순간 회의장 안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고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됐죠.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그때 잭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 확산은 위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공격적이었습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국가의 기술은 더더욱 그렇죠.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이트 분석관도 동의하시겠죠? 한국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200명 넘는 시선이 내 얼굴을 향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니요. 내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 기술을 옹호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KGB는 무기가 아닙니다. 나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책임입니다. 공기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전쟁을 봐왔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리비아. 언제나 민간인이 죽었어요.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부수적 피해라고 불렀죠. 부수적이라고요? 죽은 아이들이 부수적이었습니까? 순간 회의장 전체가 멈췄습니다. 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2003년 바그다드에서 봤던 8살 자라. 그 아이가 부수적 피해였습니까?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루크를 가리켰습니다. 저 고아원의 아이들이 살아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영국 대표 제임스가 반박하려 하자 나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기술 확산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할 건 부정확한 기술의 확산입니다. 민간인을 죽이는 무기, 책임 없는 기술이야말로 위험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KGB도 결국 폭탄 아닙니까? 살상 무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선택적 살상 무기입니다. 무고한 사람은 다치지 않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한스가 준비해둔 자료를 띄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국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KGB에 대한 긍정평가는 72%, 특히 분쟁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90%가 넘습니다. 한스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시리아 93%, 예멘 89%, 수단 90%. 오랫동안 부정확한 폭격에 시달린 지역일수록 KGB를 희망의 무기라고 부릅니다. 그때 일본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도 KGB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평화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방어적 무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는 건 그 자체로 세계 질서의 균열을 의미했으니까요. 잭이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건 의미 없어요. 기술은 기술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자라의 눈물은 뭡니까? 이라크에서 죽은 그 아이들은요?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이담이 학교를 폭격하는 걸 봤어요. 기술의 실패로 아이들이 죽는 걸 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자라였습니다. 8살이었죠.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인형을 안고 울던 그 아이가 지금도 내 꿈에 나옵니다. 나는 천천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KGB는 다릅니다. 이건 기술의 양심을 담은 겁니다. 책임을 담은 기술이에요. 그 순간 루크 에반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이트 분석관의 말이 맞습니다. 그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50년간 구호 활동을 해왔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언제나 부정확한 폭격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KGB는 희망입니다. 전쟁 중에도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는 태블릿을 들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KGB가 사용된 작전에서 민간인 피해는 0. 그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전쟁의 윤리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대신할 순 없지만 인간의 양심을 증명할 순 있다. 작년 한 해 부정확한 폭격으로 죽은 민간인은 1만 2천 명입니다. 그중 3천 명이 어린이였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회의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공기조차 움직이지 않았죠. 그때 미국 대표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정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크가 곧바로 반문했습니다. 그럼 왜 아직도 민간인이 죽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 예멘에서 미군 폭격으로 결혼식장이 파괴됐잖아요. 신부를 포함해 40명이 죽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나는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기술의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걸요. 나는 잭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위험한 확산이 아닙니다. 책임의 확산입니다. 잭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문을 나서기 전에 그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건 처음이었습니다. 논쟁에서 한 발 물러서는 잭의 모습을 본 건 회의가 끝나자 뜻밖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예멘 대표들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셔서요. 루크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트 씨. 당신이 진실을 말해줘서. 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셔서요. 그날 저녁 뉴욕 타임스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책임의 기술, KGB가 던진 화두. 하지만 내게 더 인상적이었던 건 작은 지방신문의 기사였습니다. 캄보디아 고아원, KGB 덕분에 무사. 나는 호텔방에서 그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정확함이 정말로 책임이 될 수 있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야경은 평화로웠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폭격이 이어지고 있을 거라는 걸. 그래도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울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이 늘어날 거라는 희망이요.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확함은 인간의 책임이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다. 기술이 양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2025년 10월 10일 제네바 국제안보평의회 대회의장. 나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국제방위평가위원회가 KGB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이었죠. 이제 시작합니다. 의장인 스위스 대표 한스 밀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2달간의 조사와 분석을 거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대회의장엔 50개국 대표단과 200여 명의 언론인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KGB가 국제사회의 공식 인증을 받을지 아니면 기각될지. 그 결과는 역사적 순간이 될 거였습니다. 보고서는 포르투갈 출신 수석 분석관 마르코 페레이라가 읽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30년간 유도무기 평가를 맡아온 세계 최고 전문가였죠. 국제방위평가위원회 보고서 2025 10호.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B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첫 페이지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제목 아래 한 줄이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혁신적 정밀타격 기술의 새로운 기준. 한스가 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제목부터 긍정적이에요. 마르코가 계속 읽었습니다. 태국 공군 실전 운용 데이터 분석 결과. 총 투하 횟수 43회, 명중률 99.2%.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CP, 즉 원형공산 오차는 평균 3.8m입니다. 마르코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는 현존하는 어떤 GPS 유도무기보다도 정확한 수치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적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었죠. 마르코가 한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민간인 피해가 완벽히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는 현장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폭격 지점과 인근 민간 시설이 대조되어 있었습니다. 43회의 작전 중 민간 시설 피해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창문 파손조차 없었다는 게 현지 조사팀의 보고입니다. 러시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작된 데이터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마르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5개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모든 위성사진, 레이더 기록, 열감지 데이터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회의장 안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KGB는 정밀타격 무기가 아니라
전쟁 윤리의 방향을 바꾼 기술로 평가됩니다. 그 순간 조용히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숨죽여 손뼉을 치기 시작했고 곧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바뀌었습니다. 그 박수 속에서 나는 느꼈습니다. 정확함이 정의가 되었고 기술이 양심이 되었다는 것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5나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마르코가 조사팀 보고서를 띄웠습니다. 모든 조사팀이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하며 조작의 흔적은 전무합니다. 중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적 우위는 무엇입니까? 마르코가 기술 도면을 열었습니다. 플랫포론 시스템입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6개의 날개 조각이 실시간으로 궤적을 수정합니다. 이는 한국의 독자 기술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비교표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JDAM의 사거리는 28km, 반면 KGB는 110km입니다. 거의 4배 차이죠.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가격은요? 단가는 JDAM의 60%입니다. 마르코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더 정확하고 더 멀리 날아가면서도 더 저렴합니다. 뒤쪽에서 제게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이미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마르코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PDU 시스템 또한 혁신적입니다. 화면에 태블릿형 조종 장치의 이미지가 떴습니다. 조종사가 비행 중에도 실시간으로 목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을 발견하면 즉시 회피할 수 있죠. 인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인도의 관심 표명은 의미가 컸습니다. 마르코가 신중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한국 정부와 협의하실 문제입니다. 그는 보고서를 높이 들었습니다. 위원회는 KGB를 민간 보호형 정밀타격 무기로 공식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국제사회가 KGB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죠. 추가 보고가 있습니다. 마르코가 새 문서를 꺼냈습니다. 어제 태국 정부가 KGB 100기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폴란드와 인도네시아도 구매 검토에 들어갔으며 일본은 기술 협력을 타진 중입니다. 회의장이 들끓었습니다. 그때 미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우려를 표합니다. 기술 확산의 위험성. 잠깐만요.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데이터를 부정하십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아니면 미국 기술이 추월당한 걸 인정하기 싫으신 겁니까? 미국 대표가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위원회는 30년 역사상 가장 공정한 기관입니다. 나는 의장단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이 2달 동안 조사한 결과를 무시하시겠다는 겁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명중률 99.2%, 민간 피해 제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전쟁에서도 무고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루크 에반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이트 분석관의 말이 맞습니다. 그가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KGB 덕분에 살아남은 아이들을. CNN의 말이 루앙도 손을 들었습니다. CNN은 이미 KGB를 올해의 기술로 선정했습니다. 시청자 투표에서 87%가 지지했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KGB를 공식 인증할 것인가? 전자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대표단들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과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찬성 42, 반대 3, 기권 5. 의장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국제방위평가위원회는 한국의 KGB를 2025년 최우수 방산 기술로 공식 인증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일부 미국 대표단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잭이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 데이비드. 기술에도 양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믿어. 그의 말은 고백이었고 동시에 사과였습니다. 그토록 완고하던 잭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마르코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의 초기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편견 없이 기술을 평가해준 덕분에 우리도 공정한 보고서를 낼 수 있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숫자가 증명한 겁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본 것뿐입니다.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같은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양심을 품은 기술, KGB가 세상을 바꾸다. 한국 방산 기술의 새 기준 제시, 정의를 담은 무기, 국제 인증. 에미린 K에 이어 이제는 신뢰의 상징. 그날 저녁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그렇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작은 이메일 하나였습니다. 보낸 사람 박도연 박사. 짧은 문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공정하게 평가해 주셔서 우리의 진심이 전달된 것 같아 기쁩니다. 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기술이 인간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제네바의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도시의 풍경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죠.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 증명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남겼습니다. 오늘 한국은 세계가 인정한 정의의 기술이 되었다. 2025년 10월 14일 나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ADEX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초청받았기 때문이었죠. 국제분쟁 피해조사단 대표 자격으로 말입니다. 드디어 한국에 가는군요. 한스가 옆자리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페이지의 고향을 직접 보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LIGNX1 명찰을 단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이트 분석관님. 박도현 박사님께서 직접 맞이하고 싶어 하셨지만 전시 준비로 바쁘셔서요. 괜찮습니다. 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창밖으로 한강이 흘렀습니다. 도시 곳곳에 빛나는 고층 빌딩들, 그리고 고요한 가을 하늘?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죠. ADEX 전시장에 도착하자 인파가 물결쳤습니다. 올해 방문객이 30만 명을 넘을 예정입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KGB 덕분에 전 세계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LIGNX1 부스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은빛의 폭탄이었습니다. 바로 KGB 실물이었죠. 조명 아래서 매끄럽게 빛나는 표면. 정말 돌고래 같았습니다. 정말 유선형이군요. 플랫포론이 마치 돌고래의 지느러미처럼 움직일 것 같아요. 한스가 감탄했습니다. 맞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는 돌고래형 무기. 그 별명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이트 분석관님. 돌아보니 박도연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화상으로만 보던 그 얼굴을 직접 마주하니 묘한 전율이 일었죠. 드디어 직접 뵙네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공정하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편견을 깨주신 건 당신이니까요. 바로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태국 공군 제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안드레이 차우 소령입니다. 그가 격려를 했습니다. 바로 KGB를 실제 투하했던 조종사. 당신 덕분에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KGB 덕분이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편지 봉투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학교 아이들이 보낸 편지예요. 지금도 매달 한 통씩 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를 내게 건넸습니다. 읽어보시겠어요? 봉투 안에는 손글씨로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조종사 아저씨께? 저는 10살 소피아예요. 그날 폭탄 소리를 들었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피해서 날아간대요. 감사해요. 덕분에 저는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나는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번져 글씨가 흐려졌거든요. 이라크의 자라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이런 편지를 쓸 기회조차 없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겁니다. 박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전쟁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 전시장 한쪽에서는 수많은 관람객들이 KGB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온 방문객들이 많았죠. 저기 보세요. 한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한 노인이 KGB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에서 온 참전 용사래요. 주최 측 안내원이 속삭였습니다. 그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전쟁을 봐왔지만 이제야 처음으로 희망을 봅니다. 그 말에 박도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을 멈춘 건 무기가 아니라 무기를 인간답게 만든 사람들이었다. 기술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옆에서 마리 루앙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CNN 생방송 준비를 마치고 카메라 앞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하이트 분석관님,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나를 스튜디오 조명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3달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을 의심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그리고 뒤편에 전시된 KGB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담은 기술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함, 책임감, 그리고 생명 존중입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메이드 인 K는 이제 그런 가치를 상징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전시장 한쪽에서 작은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어린이 그림 전시회 주제는 평화를 지키는 기술. 아이들의 시선으로 본 세상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중 한 그림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돌고래 모양의 폭탄이 무지개를 그리며 하늘을 나는 그림.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만 혼내고 착한 사람은 지켜주는 돌고래. 제 딸이 그린 거예요. 박도현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8살이에요. 8살. 그 나이는 자으라와 같았습니다. 딸에게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아빠가 무기를 만든다고요? 내가 묻자 박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방패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죠.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KGB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방패니까요. 오후에는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LIG넥스원의 공동 브리핑. KGB 수출 현황을 발표하겠습니다. 대변인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현재까지 12개국에서 총 500기를 주문했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불과 석 달 만의 성과였죠. 특히 일본이 200기를 주문했고 UN 평화유지기구에서도 100기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UN이 한국 무기를 공식 채택한 것은 사상 최초였습니다. 향후 5년간 3,000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한국이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고개를 돌리니 잭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냉소가 없었습니다. 존경이 담겨 있었죠. 전시회가 끝난 뒤 우리는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박도현, 김양자, 한스, 안드레이, 마리, 그리고 나. 심지어 잭까지 함께였습니다. 건배합시다. 박도현이 잔을 들었습니다. 울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모두가 그 말을 따라했습니다. 울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식사 도중 안드레이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캄보디아 그 학교를 방문할 겁니다.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네요. 박도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든 기술이 지킨 아이들을 직접 보고 싶어요. 좋아요. 마리가 제안했습니다. CNN이 함께 취재하겠습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흐라는 만날 수 없지만 살아남은 아이들은 만날 수 있으니까요. 식사 후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유리처럼 반짝였죠. 이 도시도 전쟁의 폐허였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묻자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70년 전엔 모든 게 파괴됐었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파괴가 아닌 보호의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귀국길 공항 라운지에서 나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GB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에 보낸 메시지였다. 기술은 파괴가 아닌 보호를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정확히 맞췄다.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엔 여전히 무언가 남아있었죠. 희망이라는 이름의 무언가가. 이제 나는 확신합니다. 기술이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그 길을 세계에 보여주었다는 것을. 창밖의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마치 돌고래의 곡선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 궤적은 생명을 향한 길이었고 정의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상을 바꾼 기술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